이은정 자매님하고 같이 저희가 강의를 시작하시는데요.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마 인정해주세요. 아마 이따가 중간에 잠깐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제 딸 둘에 아주 막내인데 이제 딸은 친구 집가 있고 오늘 네, 가도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데려왔습니다. 여기 있네요. 부부관계 메리탈 프로블럼 뭐 아니면 뭐 커플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제가 이해하는 가정에 대한 섭리는 요와 같습니다. 결혼의 완전한 모습은 이제 창세기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다음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영혼들은 요런 대전제를 가지고 이제 부부 상담이나 부부 치료를 이제 저는 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배웠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명령을 이루기 위한 제안들. 이제 부부학교 같은데 하면은 이제 아버지 학교 뭐 이런 데도 늘 인용이 되는 구절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독립적으로 간다. 예,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게 육체적인 거하고 정서적인 거하고 경제적인 거 다 포함을 한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얘기 드릴 거는 이제 정서적인 면들은 이미 우리 영락교회에서 저 부부 행복교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다뤄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육체적인 이 면의 결합 이 부분을 오늘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결혼이 여러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명령은 저는 이제 재생산이라고 배우고 저도 이제 거기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이 성적인 결합 이런 거와 이제 관련이 많이 있죠. 부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입니다. 이제 뭐 다 겪으실 수도 있고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들이죠. 육아와 관련된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때문에 오는 피로, 그다음에 부부관계, 로맨스에 대한 관심 부족 이 부분은 이제 후반부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이제 부부간의 부부관계, 섹스, 이 굉장히 아주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 애가 집에 간 다음에 건강 문제, 그다음에 외도로 벌어진 부부 사이, 우울증과의 싸움, 그다음에 금전 문제, 퇴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겠죠. 자, 행복한 부부들의 특징을 좀 보면 요즘 이제 부부 간의 관계를 연구를 하는 그런 이제 그룹들이 많이 있는데 크게 이제 한 두세 군데 그룹이 있는데 캐나다에는 이제 오타와에 있는 수잔 존슨이 이제 애착 중심으로 이제 부부 치료를 하는 이모션 포커스 세라피라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존 가트맨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세미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아주 팝하게 이제 대중적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이 두 명의 이제 이 부부 치료자들이죠. 존 가트맨이 왜 유명해졌냐면 요 2006년에 했던 요 이제 서베이를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 이제 행복한 부부들을 좀 조사를 해보고 이혼한 부부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이혼한 부부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이혼한 부부들은 이제 특히 언어에 있어서 부정적인 이 네거티브한 이 워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존 가트만의 얘기는 이제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안정된 부부의 경우에는 이게 긍정적인 어떤 해결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세했지만 불화를 겪고 있는 부부인 경우에는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많았다. 이런 이제 결과들을 냈죠. 그래서 그 비율들을 이제 다 서베이를 해가지고 이제 질적 양적인 조사를 해서 이제 페이퍼를 냈는데 이 비율이 이제 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돼 있더라. 실제로 이제 어떤 말을 쓰면은 그 이혼율이 높아지냐 이런 것도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존 가트맨 책은 한글로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조사됐던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제가 저희 아내 앞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대중 앞에서 이제 세미나나 발표를 하는 게 많은데 제가 아내 앞에서 하는 게 오늘 처음입니다. 제가 이제
이제 이 부부 간의 관계, 뭐 부부의 행복 대화법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이제 또 의사들 앞에서도 제가 이제 저희 이제 기독인 모임, 기독 의사들 모임에서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이제 내과 선생님, 뭐 외과 선생님 이제 저희 이제 그룹에서도 이제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수련을 하거든요. 그때도 저희 아내는 이제 제가 못 들어오게 하고 앞에 있었는데 아내가 저기 있으니까 굉장히 아주 아주 불편하네요. 저희가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아는데 마치 아주 흠없고 멀쩡한 인간처럼 빨리 보내야 쳐다보지도 못하고 지금 사뭇 지난 시간을 가는 예. 결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이제 이 폴 트루니에가 이제 폴 트루니에는 이제 그 폴 트루니에도 정신과 의사죠. 정신과 의사인데 이제 신학과 영성과 이제 정신과를 이제 그 접목을 시켜서 이제 신앙서를 많이 내셨죠. 한국어로도 아주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행복지수 높이기가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좀 그 제안하는 요 내용을 조금 적어봤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요 내용 뭐냐면 부부가 서로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저절로 뿅 하고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하는 기간은 제가 뒤에 말씀드린 3년. 이건 생물학적으로 3년을 넘어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제 의미 있는 부부관계, 부부간의 애정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부 학교나 이런 것들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표현해야 된다. 어설티브하게 우리 자신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 성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욕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용기 있게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타고난 차이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차이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갈등이 되느냐 아니면 이게 서로도 친밀감이 높아지느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애착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애착은 이제 저희 아내가 뭐 전공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것도 제가 육체적인 면에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폴 트루니에 박사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꽤 이제 그 다른 여러 내용들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걸 이제 저는 계속 이제 느끼고 있어서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 자체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예. 사랑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어태치먼트 스타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돕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된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다 어태치먼트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께 개인적으로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이게 부부간의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할 수 있느냐 팁인데요. 이거는 격려와 고마움을 아끼지 말고 표현해라. 그리고 부부만의 의식을 만들어서 사소한 순간을 기념하라. 이런 이제 메모리가 되는 어떤 그런 의식들을 그런 이제 이벤트 같은 것들을 잘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제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목소리. 이것도 이제 어태치먼트로 또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통을 극복한 부부는 이게 어떤 부부한테는 고통이 갈등으로 번지지만 고통을 잘 극복하면 굉장히 이게 친밀감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고통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부부간은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의 갈등은 일종의 반응열이라고 하죠.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열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입장에서 부부간의 관계는 잘 해결이 될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미래 사랑 이야기를 만들고 같이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부부 중심의 가정으로 세워라. 이건 이제 한국 가정에 있어서는 뭐 늘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인데 한국의 가정은 늘 자녀 중심이기 때문에 자녀 중심이면 아까 전처럼 우리 유시은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늘 프리젠테이션만 하고 서로 이제 소통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해 보이는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라.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제가 한기를 다시 했습니다. 요게 제가 이제 3년 얘기 드렸던 건데 이제 연구를 했더니 이제 결혼 사랑의 유효 기간을 이제 호르몬 가지고 좀 본 겁니다. 그래서
갈망의 단계, 강한 끌림의 단계 1번, 2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2번에서 이제 엔돌핀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아주 쾌락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이 물질이 이제 결혼해서 딱 눈이 마주치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최장 기간 3년. 이 과정에서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엔돌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이죠. 요 얘기는 이제 3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 이상에는 더 이상 이제 서로 반하는 관계 그런 관계에서는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지가 돼야 되느냐? 이제 애착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얘기인데 이제 애착은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최은정 자매가 얘기를 할 거고 그 애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좀 사례를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사례는 이제 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좀 감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다 이제 부부간의 관계, 부부 상담을 해보면 사실은 양쪽의 얘기를 같이 따로도 만나고 같이도 만나죠. 근데 만날 때 보면 둘 다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서로 해석하느냐의 차이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재원 씨는 퇴근 후에 유일한 즐거움이 컴퓨터 게임입니다. 재원 씨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녁을 먹고 나면 바로 서재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하나가 됩니다. 처음에는 은정 씨는 밖에서 고생한 남편이 잠깐 게임을 하는 것을 이해하고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점차 남편이 게임에 빠져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은정 씨도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설거지며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겼고 아이들과 전혀 놀아주지 않고 게임에만 몰두하고 낮 동안에 힘들었던 이야기라도 하려고 하면 나 좀 쉬게 내버려둬라고 소리치는 남편에게 화가 났죠.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마음 편히 쉬고 싶은데 아내가 불편한 눈치를 준다. 게임을 하면서도 편하지 않다. 제발 좀 이제 들어달라는 듯이 밖에서 요란하게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거슬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꼭 그렇게만 해야만 되느냐 이런 불만을 이제 얘기하고요. 아내와 마주하는 시간이 부담스러워지고 그럴수록 점차 게임에 몰두하는 시간도 난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편은 이제 아내가 깨어있을 때 게임을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잔소리 들을까봐 일부러 아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까지 게임 산맥에 빠진다. 나도 이건 이제 아내를 일종의 배려하는 거다. 아니고 나도 아내를 피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게임하는 걸 처음부터 나는 반대한 건 아니었고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게임을 하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몸만 한 집에 살 뿐이지 남편의 존재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얘기하시면서 이제 남편에게 나보다 게임이 더 중요하고 아이들보다 게임이 더 중요하다. 처음에는 게임을 하는 자체가 미웠는데 지금은 내가 남편에게 전혀 무의미한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이 들어서 괴로워하여. 이 대목이 이제 애착이거든요. 내가 지금 남편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내 애착 욕구, 사랑의 욕구가 남편으로부터 거절당하는 느낌을 받아서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임 자체가 싫은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남편은 게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내도 표현은 게임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게임 안에 있는 것은 애착에 대한 욕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을 하러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다.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 버림받으면 이제 소속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남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나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아내가 고마웠어요. 딱히 다른 취미 활동을 하거나 다른 데 돈을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유일하게 원하는 게 게임인데 나가서 술 먹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을 펑펑 쓰면서 레저를 즐기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그냥 게임하면서 소박하게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건데 이제 이것마저 못하게 하니 나는 화가 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아내에게 좋은 마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일부러 아내가 잠든 시간에 하는데도 늘 불만입니다. 다음날 아무리 피곤해도 회사는 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와 신경전을 벌이고 나면 회사에 가서도 나도 힘듭니다. 자, 이 아내 마음과 남편의 마음을 좀 보겠습니다. 아내 보면 남편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남편은 나를 전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아내 마음이고요. 남편은 아내가 나를 잘 못 알아준다. 게임하는 게 보기 싫다고 해서 일부러 잠잘 때 하는데도 늘 불만이고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두려워서 차라리 게임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위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서로 이 아내 마음과 남편의 마음이 이렇게 서로 접점이 없는 거죠. 친밀감이 없고
서로 애착 욕구, 내가 상대방한테 수용당하고 싶고 수용되고 싶고 그리고 애착의 욕구,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남편도 그리고 아내도 갖고 있는데 예, 이 욕구가 서로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이 원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중례 하나만 더 보면 남편 상호 씨는 40대 후반에 광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예, 남편이고요. 그리고 아내 지연 씨는 40대 중반의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이 케이스는 정상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성장기를 거쳤던 남성과 여성이 만나도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에게는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과 중학교 3학년 된 딸이 있는데 두 사람은 모두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결혼 전에 두 사람은 항상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쳤고 항상 활기가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과도 관계도 원활해서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고 자기에 대한 자부심도 컸죠.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강한 매력을 느꼈고 이건 3년밖에 못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연 씨는 상호 씨의 훤칠한 외모와 자상함에 반했죠. 상호 씨는 지연 씨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배려한 태도가 좋아서 둘의 결혼 생활은 비교적 순탄했는데 서로 배려하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대화를 나누면서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 게 이제 3년이다. 그런데 부부 사이 갈등이 커진 건 이제 둘째가 태어나 이런 경우도 경험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첫째는 애가 둘이 생기고 이제 셋이 생기면 근데 둘이 크리티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둘째가 태어난 후부터 부부 갈등이 커졌는데 이 3살이 된 큰애와 둘째 육아를 위해서 부부는 가까이 사는 친정 어머니께 도움을 청했고요. 낮에는 어머니가 집에 와서 아이를 봐주고 저녁에는 지연 씨가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예, 상호 씨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일 밤 늦게 집에 들어왔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고 예. 그러니까 점차 둘 사이의 정서적인 교류가 아이가 둘이 생기면서 이제 정서적 교류는 사라져가고요. 어쩌다가 주말에 남편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해도 남편은 집에 오면 잠만 잡니다. 그래서 남편은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 그리고 불만만 많다. 이런 원망이 커지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이죠. 두 사람 모두 부모님 사이가 히스토리를 보니까 부모님 사이가 모두 좋았고 가정 분위기도 비교적 원만했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속으로 들여다보면 가족 문화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아주 전형적입니다. 상호 씨의 아버지는 공무원, 예, 공무원으로 비교적 순탄하게 직장 생활을 하셨고 자기 주장이 강한 분, 아주 꼼꼼하신 분이고 어머니는 순한 성격의 자녀들에게도 희생적이셨죠. 그래서 이제 지연 씨의 아버지는 근데 지연 씨의 아내분의 아버지는 교사 출신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가족과 대화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두 가정이 약간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근데 어머니가 병치레를 좀 자주 하셨죠.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아버지는 워낙에 좀 대화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아내를 위해서 가사 일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분, 5가지 사랑의 여정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이죠. 개별적으로 가정 분위기는 다 좋았습니다. 서로 다른 가정 문화는 근데 이들에게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부부는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커져갔고 지연 씨는 상호 씨가 힘들 때 자신의 아버지처럼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고 가정적이지 못한 것에 화가 났고 상호 씨는 어머니처럼 내조를 해주지 않는 아내가 정서적인 어떤 지지, 서포트를 안 해주는 게 못마땅했죠. 우리 교회에서는 거기 필독도서에서 제가 보니까 제이 캐프만의 그 5가지 사랑의 언어가 필독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화를 내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서로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두 사람 모두 배우자의 관계 회복을 원했지만 방법을 모르고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고요. 두 사람은 점차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결혼 생활에 괴로워했죠. 남편에게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갈등이 생겨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고 점차 관계가 서먹해지니까 화가 늘고 짜증만 나더군요. 저는 가족을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아내는 계속 힘들다면서 저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같이 공무원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인 아버지처럼 성실하게 사셨던 거죠. 아내가 저를 비난할 때마다 괴롭더군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이렇게 이 남편의 어머니는 굉장히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러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회사에서 잠을 자기도 해서 좀 피했다. 이렇게 나이 40 중반을 넘기고 보니 사업은 성공했는데 허무해지는 겁니다. 집에 가도 허무해지고 이때 이제 또 뭐 외도 부부 상담의 90% 부부 클리닉에 오시는 90% 이상은 다 외도입니다. 한국에서는요. 그리고 외도로 오면 다 남성의 외도가 95%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부부 상담의 대부분은 외도 상담이다. 예, 그렇게 보면
그 한 번 받았던 애착의 상처가 아내한테는 평생을 가죠. 정말 큰 트라우마로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남편분이 미안하다고 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애착의 상처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도 반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외롭고 우울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더군요. 최근에는 사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처럼 살지 못하는 게 화가 나요. 부모님처럼 살지 못하는 게 화가 나요. 제가 못난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아내는요. 저는 언제나 교사라는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집에서 제 아이들에게도 잘할 자신이 있었고요. 근데 남편이 회사 일로 바빠지면서 부부간의 대화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힘들 때 유일한 대화 상대였던 남편이 이제는 옆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를 귀찮아한다고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차츰 늦게 들어오면서 잠자리도 거의 없었고 친정 아버지처럼 가정적이지 못한 남편이 원망이 쌓여서 친정 아버지를 떠올리죠. 친정 아버지처럼 가정적이지 못한 남편. 남편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하고 사회적으로 성실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내가 원하는 남편의 역할은 가정적인 남편이죠. 부부 활동이 오래 지속되면서 모든 일에 흥미를 잃고 무기력해졌고 외롭기도 하고 갑자기 울컥 화가 치밀고 자신감이 줄어들고 학교에서도 이전만큼 의욕 있게 가르치지 못하고 이런 모습에 너무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집안일 모두 동기가 떨어지고 모티베이션 떨어지고 최근에는 우울하고 죽고 싶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부부 관계에 따라서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건 이제 그 사람이 원래 타고난 애착의 스타일에 따라서 대인관계를 맺는 거를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저 뒤에 나올 거고요. 요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기 전에 맺었던 그런 내 애착의 유형별로 대인관계를 맺었던 것들이 이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부부가 만나면 이 모델이 작동하는 기전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평가는 현재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 명예롭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사실은 배우자죠. 그래서 상호 씨, 지연 씨를 대입해 보면 모두 자신감이 높고 대인관계도 좋았지만 또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부부 불화가 지속되면서 자신감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해지고 이게 애착 대상으로부터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태어나서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애착이 필요한데 의미는 어태치먼트가 필요한데 이 성인 어렸을 때 애착은 어렸을 때 애착이 또 특징적인 게 있고요. 근데 어렸을 때 애착이 성인기까지 이어집니다. 약간 내용과 양상은 변화되지만 이 애착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이유도 이 애착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인데 이 성인의 애착의 특징은 성적입니다. 상호적인 성적인 섹슈얼한 것과 성인의 애착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부간의 잠자리, 섹스가 중요한 이유가 성인의 애착의 특징이 섹슈얼하기 때문이고 근데 이제 그 섹슈얼한 이슈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터부식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연히 받아야 할 어떤 그런 내 애착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이 애착의 상처가 오게 되면서 그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것은 본인의 자아상이 뭐 좋냐 나쁘냐 이런 거랑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이 2가 아닌 것처럼 이제 1+1이 3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대상이 만났을 때 서로 다른 조합의 어떤 반응열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부부관계에서는 꼭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합을 같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부 상담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관계가 1대1로 만나는 거면 요 역동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쪽의 역동도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역동도 생각해야 되고 이 둘 사이가 협력해서 저한테 보는 역동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사람이 늘어나면서 단순히 1+1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조합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부부 상담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애착 대상으로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이게 다 애착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4가지 애착 유형
이게 저는 어태치먼트로 풀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부부간의 관계나 이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어태치먼트로 저는 이제 풀어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근데 이제 뭐 여기 이제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요즘은 이제 사이코어나리시스도 고전적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도 어태치먼트 베이스드로 가죠. 왜냐하면 존 볼비가 이제 원래 정신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비가 그러니까 현대 정신분석은 예전 이 1900년대 초반에 프로이드가 얘기한 정신분석하면 다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즘은 애착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정신분석에서도 좋은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타인에 대한 생각, 자신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맺는 애착의 유형이 다 틀려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애착이 불안정하면 대인관계에서 불안정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불안정한 관계를 형성할 소지가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내가 긍정적인 안정형 애착이라도 안정형 애착 1이 만나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애착을 통해서 사실은 친밀감을 느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고 부부가 같이 사는 이유가 이 친밀감 때문인데 이 친밀감의 오리진은 사실은 엄마하고 주 양육자, 이제 엄마죠. 엄마의 젖을 빠는 행동이나 엄마 이제 모성으로부터 받은 그런 그 친밀감으로부터 기원한 것인데 기본적인 이런 친밀감의 기본적인 오리진은 기본적인 의미는 세이프하고 시큐어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부간의 관계를 굉장히 세이프하고 시큐어한 것을 느끼지 못할 때는 리젝션 필링, 내가 거절감을 느끼게 되면 그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내 남편이 나를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다. 시큐어하지 않은 거고 세이프하지 않은 걸 느낀 거고 남편도 아내를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하는 그런 시큐어한 베이스가 못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아내는 설거지하면서 소리 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감, 애착 대상, 서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위로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부부관계, 잠자리, 섹스라는 거죠.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애착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간혹 가다가 결혼을 하면 내가 이 애착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일종의 돌파구처럼 생각해서 결혼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문제 해결 도구가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탈주가 결혼이 아니고 단순히 결혼하는 그 의식, 아니면 이제 같이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경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유가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이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의 만남은 일종의 반응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애착을 살펴보는 거는 제가 이제 우리 최은정 선생님이 좀 하겠는데요. 좀 불러주시겠습니다. 제가 와서 애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갈 텐데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 애착과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를 한국 교육방송에서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은 저 원숭이 실험한 것도 실제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틀어보시면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는데 애착에 대해서 저희 아내가 이제 우리 최은정 자매가 애착만 가지고 공부를 오래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아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애착과 가지고 내 영상 이런 것도 해가지고 좀 봉사를 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우리 최은정 자매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 집에 계시는 박사님이시고요. 아동학 박사세요. 그리고 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포닥연구원으로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박수로 다시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반대로 반대로 좀 해주세요. 네네. 오늘 자매님 왜 받으시고 안 되는데? 안 받았는데. 네, 컴퓨터가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네. 다들 얼굴 더 닮아요. 시원하지? 나 배고파.
귀한 자리에 부담하지 마세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현정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뭐 저한테 봉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짧게 얘기하고 빨리 가는 게 봉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이제 아동을 연구하기는 하는데 이제 오늘 전체 맥락에서 보면 사실 아동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아동의 애착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어른의 어떤 부부관계를 이해하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애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경험적으로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사실 이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애착이라고 이제 저희가 특별히 그 생애 초기에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를 저희가 애착이라고 명명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아이들이 한 그 생후 6개월 정도 되면은 자기를 주로 키우는 양육자를 알아보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돌부터는 확실한 딱 선호가 생기죠. 내가 좋아하는, 그 내가 이제 같이 있고 싶은 주로 양육자가 생기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아이들이 그 양육자한테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고, 그 다음에 분리되면 굉장히 심하게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양육자를 일종의 베이스로 삼아서 어떤 외부 세계를 탐색하려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 이제 그것을 저희가 학자들이 이제 특별히 애착이라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사실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생물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그 촉발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한 12개월 정도 되면 대부분의 건강한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잖아요. 첫 발을 떼고 걷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걸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생후 6개월 정도부터 자기 양육자를 알아보고 일종의 분리불안 같은 형태로 자기 양육자한테 달라붙는 이런 행동들은 굉장히 그 생물학적인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대부분의 건강한 아이들에게서라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행동, 이거는 이제 저희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포유류에게서는 다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애착을 아이들이 왜 보이는가, 애착이라는 것이 왜 생애 초기에 나타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영아가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일단 굉장히 신체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아이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양육자에게 그렇게 달라붙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생존과 보호를 유지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기제로 이런 것들을 계속 발달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애착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애착이 이제 왜 생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단지 그냥 양육자가 나한테 어떤 먹을 것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냐, 이제 이것하고 관련해서 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이건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도 많이 알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새끼 원숭이한테 한쪽은 이제 철사로 된 엄마 원숭이를 이제 주고 한쪽은 헝겊으로 된 엄마 원숭이 두 개의 어떤 그 다른 철사 원숭이한테는 우유병을 끼워 놓아서 이 철사 원숭이한테는 아이가 가서 우유를 먹을 수 있게, 원숭이가 우유를 먹을 수 있게 해놓고 헝겊으로 된 원숭이는 그야말로 이렇게 몸을 부비면서 접촉 위안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두 가지 설정을 해놓고 아기 원숭이가 어떤 그 행동을 보이냐라는 거를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자기가 배고플 때는 철사 원숭이한테 가서 배고플 때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욕구들은 해결을 하지만 또 상당 시간, 많은 시간은 헝겊 엄마한테 매달려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외부에서 굉장히 강한 소리가 난다든지 이제 위협을 강하는 어떤 그런 자극을 주었을 때 얘가 두 엄마 중에 어디로 가느냐라는 걸 보니까 이제 헝겊 엄마한테 간다라는 것이 이제 실험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포유류가 자기 양육자한테 어떤 애착을 형성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단지 먹을 것을 통해서 내 생존을 어떻게 유지해 보겠다라는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내재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함으로써 자기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기의 생존과 보호와 성장을 유지시키려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후 6에서 8개월부터 지금 이런 친숙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고요. 물론 여기에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냐, 또 어떤 양육 환경에서 자랐냐, 문화가 어떠냐, 굉장히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많지만 15개월까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이런 분리불안하고 관련된 행동이 증가하다가 생후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면서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사라지는 이런 양상으로 이제 애착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애착이 굉장히 생리적인 기제에 의해서 이제 이런 애착 행동이 이제 발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이때 양육자가 아이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였냐라는 이 부분이 사실 생후 태어나자마자부터 이제 그러니까 생후 1년, 2년 이게 계속 이제 이런 상호작용 패턴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애착의 그러니까 부모-자녀 관계에서 일종의 관계에 그 질적인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이랑 부모 사이에 일정한 어떤 상호작용 패턴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와 부모 사이에 나타나는 행동 유형을 학자들이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일단은 안정애착, 그 다음에 불안정애착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고요. 불안정애착 중에서는 회피애착, 저항애착, 혼란애착 이렇게 세 가지로 그래서 총 4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아동의 애착을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정애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을 보이냐면 부모를 안전기지로 삼고 외부 세계로 탐색한다라는 게 굉장히 명확하게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랑 분리되었을 때 당연히 그 부모랑 다시 결합하고 싶은 그런 이제 그러니까 불안감을 표시하면서 막 울고 매달리고 엄마를 찾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금방 달래지고 엄마를 통해서 자기가 굉장히 막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막 누그러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행동적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관찰이 되는데 전체 아동의 한 65% 정도가 이런 안정애착 유형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으로 관찰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안정애착이 65%니까 이제 나머지는 이제 대략 불안정애착으로 이제 대략 분류가 되는데 특히 회피애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한 돌 정도만 된 아기들도요. 엄마랑 같은 공간에 있다가 엄마를 분리시킬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울거나 고통스러운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데 이 아이들은 엄마가 가나 돌아오나 크게 반응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간다는 게 자기한테 사실 이 애착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생존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정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가는데 특별히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엄마가 오나 보다, 그냥 들어왔나 보다 라는 식의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고 전체의 한 20% 정도가 이제 이런 유형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애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와 분리되었을 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부모랑 재결합할 때 이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라는 걸 보면 쉽게 절대 달래지지가 않아요.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부모랑 다시 결합을 했는데도 막 엄마한테 뭔가 위안을 얻는 듯 하다가 다시 밀쳐낸다든지 엄마한테 굉장히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엄마가 다시 돌아온 게 자기한테 쉽게 그게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식의 행동 양상이 이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한 10에서 15%의 이제 유형이 이제 이런 저항애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혼란애착 같은